폭우 습격. 가득 쌓인 물자를 지키며 나 홀로 여유롭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남동생과 그의 절친은 빗물에 잠겨버렸다. 지난 생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나뿐인 남동생은 내 카드를 들고 물자를 사러 나간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돌아서자마자 대문을 걸어 잠근 뒤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내가 죽기 직전 그가 갑자기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영상 속 그는 절친 싱싱의 품에 안겨 뻔뻔하게 말했다. 누나가 나랑 싱싱이랑 같이 있는 거 반대하니까 일단 누나를 가둬둘 수밖에 없었어. 비가 그치면 구하러 갈게. 하지만 이 폭우는 결코 그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집에서 굶어 죽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남동생이 물자를 사러 가려던 그날로 돌아와 있었다. 이번에는 그가 폭우의 세례를 제대로 즐기게 해줄 것이다. 비가 사흘째 내려서 집에 먹을 게 없어. 은행카드 좀 줘. 내가 나가서 좀 사올게. 귓가에 모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한 가지 확실해졌다. 나는 회귀했다. 그때 모판이 내 방문을 벌컥 열더니 불만 섞인 말투로 말했다. 누나. 한참 불렀는데 왜 대답이 없어? 나는 눈앞에 말끔하게 생긴 청년을 바라보며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고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판판아. 너는 이 누나가 애지중지 키운 아이잖아. 어떻게 너를 빗속에 내보내겠니? 그냥 내가 가서 사올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다. 웃기지 마라. 이미 한 번 회귀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에게 내 돈을 들고 남자친구와 바람 피울 기회를 주겠는가? 이번에는 내가 지켜보겠다. 그 고약한 심보를 가진 녀석이 그의 싱싱형과 어떻게 즐겁게 지내는지. 밖으로 나온 뒤 나는 기억해냈다. 지난 생에 폭우로 도시가 마비된 것은 내가 집에 갇힌 지 이틀 뒤의 일이었다. 지금 시간을 계산해보면 내 계획을 실행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단지 내 관리 사무소로 갔다. 최근에 매물로 나온 임대주택 정보를 조회했다. 우리 집 맞은편 건물에 인테리어가 완비된 집이 임대로 나온 것을 발견했다. 나는 즉시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관리소장은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모 선생님. 이 집은 집주인이 저희에게 전권을 위임했어요. 지금 바로 계약하고 열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집이 있으시잖아요. 왜 또 한 채를 빌리시는 건가요?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사촌 여동생을 위해 빌려주는 것이라고. 이쪽으로 일을 하러 오는데 미리 집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했다. 나는 다시 관리소장과 상의했다. 사촌 여동생이 겁이 많아 안전을 걱정하니 집의 보안적인 측면에서 수리를 좀 하고 싶다고 했다. 집주인이 동의할지 물었다. 관리소장은 나에게 말했다. 집주인이 위임할 때 말하기를 집을 부수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좋다. 완전히 내 의도대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반년치 월세를 냈다. 열쇠를 건네받고 새로 빌린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아주 훌륭했다. 그 후 집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 가서 3, 4일치 분량의 즉석식품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모파는 나를 보자마자 즉시 싱싱과의 영상통화를 끊었다. 물건을 정리한 뒤 나는 곤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판판아, 방금 일감을 하나 받았는데 옆 도시로 며칠 출장을 가야 해. 하지만 날씨가 이래서 너 혼자 집에 두는 게 마음이 안 놓이네. 그냥 가지 말까? 누나 걱정 마. 나도 이제 20살이야. 나 자신은 내가 챙길 수 있어. 누나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 말을 마친 뒤 그는 자진해서 내 짐 싸는 것을 도와주었다. 보아하니 그는 벌써 그의 싱싱형과 함께 있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기대하던 바다. 짐을 다 싼 뒤 나는 그에게 몇백 위안을 송금해주며 아껴서 쓰라고 말했다. 나는 빠르게 짐을 들고 새 임대주택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인터넷으로 작업자를 찾아 나의 안전가옥 개조 계획을 시작했다. 문과 창문은 모두 방폭 강화 유리로 교체해야 했다. 이 두 가지만으로 내 저축의 3분의 1을 썼다. 나중에 물자를 비축하려면 돈이 더 필요했다. 30분 동안 상담한 끝에 내일 시공 인력이 자재를 들고 오기로 결정했다. 이때 창가에서 싱싱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곧장 우리 집으로 향했다. 역시 연애 중인 사람은 단 1분도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모판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예상대로 그는 거절했다. 3분 뒤에 그가 음성전화를 걸어왔다. 누나, 방금 샤워 중이라 영상통화하기 불편했어. 벌써 역에 도착했어? 말하는 도중 거친 숨소리가 몇 번 들렸다. 정말 굶주렸나 보군. 역에 도착했어.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안 놓이네. 차라리 내가 내 표도 끊어줄 테니 너도 같이 가자. 그러자 모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누나, 일에 집중해.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머리 말리러 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 이 두 녀석이 내 집에서 그런 짓을 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역겨웠다. 사실 지난 생에 내가 그들의 관계를 반대한 것은 편견 때문이 아니었다. 우연히 그 싱싱이라는 녀석이 완전히 인간 형상의 테디베어, 바람둥이, 모판이 그에게 걸 알았기 때문이다. 기꺼이 돈을 써대니까 싱싱도 기꺼이 모판과 시간을 좀 더 보내주는 것뿐이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는 모판과 사귀는 동안에도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내가 특별히 그가 자주 사용하는 파란색 앱에 가입해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내 남동생은 싱싱의 외모와 가머니설에 속아 지능을 잃어버렸다. 전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가 그의 취향을 무시하고 고의로 비방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이번 생에는 반드시 모판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게 해주마. 종말 속에서 그 후 나는 대형마트에 가서 각종 라면을 비축했다. 즉석 호거, 소시지, 스팸, 압축 비스킷 등 즉석식품을 종류별로 샀다. 생리대, 화장지, 그리고 세면도구도 1년치 사용량을 충분히 샀다. 호신용 무기로는 당연히 마법봉, 호신봉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고해상도 고배율 망원경을 하나 샀다. 종말의 상황 속에서 모판과 싱싱의 애틋하고 처절한 사랑 이야기를 감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후 모판에게 전화가 왔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전혀 계획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녀석 같지 않았다. 누나 어때? 잘 도착했어? 언제쯤 돌아와? 영혼 없는 질문 세례로군. 나를 걱정하는 건 가짜고 싱싱이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지가 진짜 궁금한 거겠지. 나는 그에게 이쪽에 문제가 좀 생겨서 4, 5일 뒤에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모판은 가식적으로 몇 마디 당부를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밤 10시가 넘어서 주문한 물자들이 모두 도착했다. 기사님은 물건들을 집 안까지 옮겨다 주었다. 그는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느냐며 궁금해했다. 나는 내가 스트리머라고 말했다. 이 물건들은 팬들에게 이벤트로 나눠줄 용도라고 했다. 기사님은 내 말을 듣고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도 착하다며 칭찬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다. 비는 갈수록 거세졌다. 폭우로 인한 종말이 곧 닥칠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들이 자재를 들고 제 시간에 방문했다. 문과 창문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리 사둔 물자들을 다른 방에 숨겨두었다. 오전 내내 진행된 시공이 드디어 끝났다. 나는 다시 집안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했다. 정리를 마쳤을 때는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그 사이 나는 망원경으로 맞은편 건물에 모판과 싱싱의 상황을 관찰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휴대폰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있었다. 전혀 지루해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내일부터는 강수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고약한 녀석들을 응징할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단지 정문 슈퍼마켓 사장님께 연락했다. 라면 2박스와 소시지를 주문했다. 점심때 모판의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나는 단지 입주민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동생아, 누나가 출장 때문에 며칠 더 있다가 돌아가야 해. 슈퍼 사장님 편의 라면이랑 다른 먹을 것들 많이 보냈어. 메시지를 보낸 뒤 몇 분을 기다렸다. 나는 다시 단톡방에 말했다.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잘못 보냈네요. 금방 답장이 왔다. 먹을 것들 잘 받았다고 하며 누나는 일에 전념하라고 했다. 준비를 마친 뒤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다만 오늘의 비는 이미 매우 거셌다. 도로에 고인 물이 이미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오늘 밤이 지나면 강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도시 전체가 점차 마비 상태에 빠지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쇼핑몰로 직행했다. 보온 네이와 이불을 좀 샀다. 모든 과정은 매우 신속했다. 나는 휴대폰의 잔액을 확인했다. 모판의 명의로 뽑아낸 돈은 이제만 위안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종말의 시대의 돈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니까. 집에 돌아와서 나는 배달 앱을 열었다. 치킨을 주문했. 콜라가 도착한 뒤 나는 콜라에 수면제를 섞었다. 모판에게 메시지를 보내
먹을 것을 주문했으니 배달 음식을 챙기라고 알려줘.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둘은 지금 운동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나는 배달 음식을 들고 집 앞까지 갔다. 문을 두드린 뒤 음식을 내려놓고 서둘러 떠났다. 새 임대주택으로 돌아왔을 때 모판과 싱싱이 이미 다정하게 치킨을 먹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다. 먹어라. 많이 먹어둬라. 많이 먹어야 밤에 잠을 잘 잘 테니까. 몇 시간 뒤 나는 모판의 상황을 살폈다. 그들이 이미 소파에 쓰러져 잠든 것을 확인했다. 나는 강철판 몇 개를 들고 예전 집으로 향했다. 나는 대문을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밖에서 누군가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 나올 수 없다. 게다가 나는 집안에 신호차단기와 도청기를 설치해두었다. 나는 반드시 그들의 달콤한 사랑이 어떠한 외부 요인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날 밤 나는 아주 푹 잤다. 자고 일어나니 온 인터넷이 폭우로 침수된 도시 뉴스로 가득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례적인 기록적 폭우가 닥쳤고 도시 배수 시스템이 마비되었다고 한다. 시민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구조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폭우의 종말이 찾아왔다. 그리고 맞은편의 두 녀석은 잠에서 깨자마자 서로 아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떠들어라. 아직 떠들 기운이 남아있을 때 많이 말해둬라. 10분 뒤에야. 두 사람은 휴대폰 신호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때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싱싱아, 내 휴대폰 신호가 끊겼어. 너는? 싱싱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내 것도 안 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난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진정해. 너희가 잃게 될 것은 점점 더 많아질 거야. 생명을 포함해서 말이지. 영문을 모르는 두 사람은 이 사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여전히 간식을 먹으며 TV를 보았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를 하루 두 끼로 조절할 생각이다. 그래야 체력을 유지하면서 배고픔도 면할 수 있다. 식사를 마친 뒤 계속해서 뉴스를 보았다. 인터넷에는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중 한 댓글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다들 물자는 비축해 두셨나요? 갑자기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아요. 한동안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롱하는 투였다. 네티즌이 종말 소설을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는 여기까지 식이었다. 보고 나는 휴대폰을 껐다. 창가로 가서 밖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지금 먹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간간히 치는 번개만이 어두컴컴한 하늘을 잠시 비춰줄 뿐이었다. 나는 심심해서 집안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체력과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비록 벼락치기 공부 같은 느낌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오후 3시쯤 되자 이미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밖의 폭우는 점점 더 거세졌다.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광풍이 집 밖에서 끊임없이 기승을 부렸다. 도시 전체가 어둠과 음산하고 습한 기운에 휩싸였다. 거리에는 행인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단지 내 자동 감지 등의 불빛이 이 빗줄기 속에서 흐릿하고 기괴하게 보였다. 나는 망원경을 들었다. 맞은편의 모판 일행을 보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밥 먹고 드라마 보고 운동 중이었다. 위기감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참 배짱도 좋구나. 하지만 배짱이 좋아야 더 좋지 않겠는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폭우의 종말이라는 미지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이날 밤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다음 날 일어나니 심신이 지치는 기분이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밖의 빗줄기를 살폈다. 어제보다 더 거세지면 거세졌지 약해지지는 않았다. 단지 안의 나무들은 대부분 강풍과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동시에 단지 단톡방도 난리가 났다.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빗물이 집 안으로 역류해 들어오고 있었다.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구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물자 정보도 끊임없이 올라왔다. 이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자 돈과 인정은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나를 위해 허거를 끓였다. 이 뜨거운 음식이 폭우가 가져온 음산함을 쫓아내 주길 바랐다. 해질 역해 나는 망원경으로 맞은편 상황을 관찰했다. 도청기를 켜서 소리도 함께 들었다. 지금의 두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싱싱 형, 비가 오는 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휴대폰 신호도 안 잡혀서 외부랑 연락도 안 되고 우리 먹을 것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이틀 정도 아껴서 먹자. 그러면 사.
5일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신호 복구되면 그 누나라는 년한테 바로 연락해. 우리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모판이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형 걱정 마. 신호만 잡히면 그 등신 같은 누나한테 바로 전화할게. 내가 불쌍한 척 한마디만 하면 금방 먹을 걸 구해다 줄 거야.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야. 도청기로 모판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주의를 끌까 봐 걱정되는 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창문을 열고 욕을 한바탕 퍼부어주고 싶었다. 내가 그동안 그에게 쏟았던 정성과 보살핌이 그의 눈에는 고작 이런 것이었다니.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틀만 더 참고 나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또 3일이 지났다.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이 폭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정말로 종말이 닥친 것일까? 인류가 멸종되는 것일까? 도시 동쪽 마을이 넓은 면적에 침수되었다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드디어 밤이 되어서야 당국의 응답이 있었다.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이번 폭우는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특대형 재해라고 한다. 시민들은 반드시 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외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단지 단톡방 사람들도 뜨겁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다들 자기 집 음식이 다 떨어졌다며 불평했고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구걸했다. 여기까지 확인한 뒤 나는 휴대폰으로 타이핑을 시작했다. 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우가 오기 전에 타 지역으로 출장을 왔습니다. 지금 남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데 누가 대신 저희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례로 저희 집에 비축된 라면을 여러분께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 몇 명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집에 정말 동생 혼자만 있는 게 맞는지 나는 딱 한 문장만 답장했다. 남동생 혼자 집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뜨거운 코코아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맞은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리고 지금 모판과 싱싱은 소파에 기대어서 현관문 쪽에 소동이 들려왔다. 이 집 맞지? 왜 대문이 이렇게 봉쇄되어 있어? 상관없어. 일단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여자가 며칠 전에 물건을 많이 사는 걸 확실히 봤어. 이거 무단 침입 강도 아닌가? 좀 그렇지 않아? 난 지금 살고 싶을 뿐이야. 다른 건 신경 안 써. 말이 끝난 뒤 강철판을 뜯어내는 소리가 들렸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대문이 억지로 열렸다. 남자 3명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어떻게 된 거야? 집에 동생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 왜 한 명이 더 있어? 몇 명이든 상관없어. 이미 들어왔으니까 먹을 것만 챙겨서 나가자. 모판이 공포에 질려 말했다. 당신들 누구야? 한밤중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말을 듣자 세 남자는 모두 크게 웃었다. 신고해봐. 이 종말 같은 상황에 경찰이 오나 안 오나 보자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그 사람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며 싱싱이 마그를 찾아냈다. 결국 바닥에 패팽개쳐졌다. 세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더니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음식을 챙겨 떠났다. 모판과 싱싱은 호되게 당했다.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싱싱 형, 몸이 너무 아파. 다리도 안 움직여. 형은 어때? 그놈들이 내 다리를 밟아서 부러뜨렸어. 나도 지금 못 움직여. 다 너 때문이야. 아까 그냥 음식을 줬어야지. 녀석아. 연애에 미친 모판이 변명했다. 형, 방금 그놈들이 정말이니 뭐니 하는 소리 들었잖아. 지금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야. 먹을 게 있어야 모아난 그년이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버틸 거 아니야. 아, 생사의 갈림길이구나.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둘이서 사랑을 속삭이더니 지금은 서로 욕설을 내뱉는데 지장이 없나 보다. 차단기를 껐다. 이제 나도 귀여운 내 남동생에게 전화를 보여줄 때다. 사랑하는 동생아, 뭐 하고 있니? 잘 지내고 있어? 모판의 얼굴에 불쾌함이 스쳤지만 이내 곧 가련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누나 어디야? 방금 누가 집에 침입해서 나를 때리고 음식도 다 뺏어갔어.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과연 인생은 연기라더니 대단하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등신이라고 욕하더니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다니 정말 가증스럽다. 내가 아무 말이 없자 모판이 다급해졌다. 누나 말 좀 해봐. 누나가 안 구해주면
나 굶어 죽을지도 몰라. 배고프면 내가 알아서 먹을 걸 너도 찾아야지. 이제 성인이잖아. 마침 나도 배고파서 허거나 끓여 먹으려고 해. 이 말을 듣자 모파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모아난 이 등신 같은 년아. 당장 돌아와서 먹을 것 좀 내놔. 내가 모씨 집안의 귀한 독자인 거 몰라?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조상님들 뵐 면목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착한 동생아, 정말 웃겨 죽겠구나. 너 같은 독자가 대를 이을 수는 있겠니? 내 싱싱 형이. 밤낮으로 쓰는 건 내 엉덩이뿐 찌르지 아니야. 옆에 있던 싱싱도 대화에 끼어들었다. 모아난, 너 빨리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나를 구해주기만 하면. 그 다음엔 나는 모판을 떠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의 말을 끊기도 전에. 그만해. 너희 둘 절대 헤어지지 마. 대대손손 영원히 함께해라. 말을 마친 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모파는 계속해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 차단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들이 조금씩 절망으로 걸어가게 하려고. 나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도청기 너머의 두 사람은 이미 싸우기 시작했다. 모판, 이 자기야. 다 내 탓이야. 내가 굳이 나더러 오라고 해서. 너만 아니었으면 나도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야. 연애의 눈먼 모파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싱싱형, 난 원래 이번 기회에 그녀를 쫓아내고 싶었어. 그래야 우리 둘이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포구가 목숨을 앗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 내 방에 숨겨둔 먹을 게 좀 있어. 만약 안 되면 내일 내가 다른 집에 가서 구걸이라도 할게. 싱싱은 모판의 애틋한 고백을 듣고는 훗하고 두 번 콧방귀를 뀌더니 더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지만 모판이 싱싱을 만나면 연애에 눈이 먼다는 것을.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누나로서 나는 반드시 그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손에 넣은 싱싱이 다른 남자들과 노는 증거들을 전부 모판에게 전송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망원경을 들고 이어질 구경거리를 계속 지켜봤다. 메시지를 보낸 지 몇 분 후 맞은편에서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다. 모판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아첨하는 기색이 사라졌다. 싱싱형, 내가 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지? 싱싱은 몹시 짜증을 냈다. 이 판국에 너는 아직도 그런 지루한 질문을 할 정신이 있니? 나는 모판이 싱싱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형, 우리 밖에 비가 어떤지 보러 가자. 밖이 별 문제 없으면 내가 형 먹을 걸 구하러 갈게. 말을 마친 뒤 그는 싱싱을 끌고 발코니로 걸어갔다. 그러더니 싱싱을 억지로 껴안고 뛰어내렸다. 사실 나는 원래 두 사람이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벌일 줄 알았다. 그런데 모판이 이렇게 독한 놈일 줄은 몰랐다. 단도직입적으로 끝내버렸다. 전생의 원수도 갚았다. 아쉬움은 없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즐겁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밤새 꿈을 꾸었다. 꿈속에는 어린 시절의 모판이 내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기 같은 목소리로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때는 비록 삶은 고달팠지만 나는 행복했었다. 그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하루에 아르바이트 3개를 하며 그를 키운다는 것을. 그는 내 팔을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누나, 나중에 내가 커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절대 누나를 고생시키지 않을게. 착한 누나, 내가 깨어난 후에야. 나는 내 얼굴이 이미 눈물 범벅인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나는 어제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생에 그가 나에게 한 짓은 훨씬 더 심했기 때문이다. 폭우가 5일째 계속되자 단지 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구호물자가 도통 오지 않자 어떤 사람들은 에어 매트리스를 들고 뗏목 삼아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았다. 결국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이제 침수가 이미 5층까지 삼켜버렸다. 저층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들은 고층 거주자들이 동의하든 말든 폭력적으로 침입해 음식을 약탈했다. 7일째 되는 날 단수, 단전, 인터넷 단절이 동시에 닥쳐왔다. 비는 갈수록 거세게 쏟아졌고 단지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아마 누군가는 이미 변을 당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체력을 보존하느라 더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10일째 되는 밤 내 집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전기 충격기를 들고 문 앞에 섰다. 여보, 이 집안에 분명 사람이 있을 거야.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당신 배고파서 환각이 보이는 거 아니야? 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그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몇 분 후 문 앞의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외시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가슴을 졸이며 하룻밤을 보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손에는 전기 충격기와 쇠사슬을 들고 계단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정전된 후에는 엘리베이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에 계단실 문만 굳게 잠그면 더는 사람이 오지 못할 것이고 나도 잠시나마 안전해질 것이다. 내가 맞문을 잠갔을 때 맞은편 집문이 갑자기 열렸다. 안색이 검게 질리고 입가에 붉은 피를 묻힌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집에 진짜 사람이 살고 있었군. 내 몰골을 보니 먹을 게 꽤 있겠어. 그는 말을 내뱉더니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 보물 같은 년, 널 잡아먹어주마. 나는 전기 충격기를 들어 그의 몸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가 쓰러진 틈을 타 나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계속해서 격렬하게 문을 소리와 욕설이 들려왔다. 나는 전기 충격기를 쥔 채 현관문을 뚫어지게 노려봐 다행히 문을 두껍게 보강해둔 덕분이었다. 종말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많은 미친 짓을 저지르곤 한다. 나는 10분을 기다렸다. 문 앞의 소동이 점점 잦아들었다. 다시 5분이 지나자 문 밖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내가 분명 기억하기로 관리소에서 맞은편 집은 빈집이라고 했었다. 그럼 맞은편 남자는 어디서 온 것일까? 문득 생각이 났다. 어젯밤 집 앞에 그 부부 목소리가 설마 그들일까? 그런데 왜 방금은 혼자였을까? 그리고 그 남자의 입가가 비정상적으로 붉었던 것. 설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여기까지 생각하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하루 종일 맞은편에서는 더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음식 한 조각 넘길 수가 없었다. 어제의 일로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지금 반드시 맞은편의 저 위험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늑대떼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았다.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나는 손에 전기 충격기를 들고 맞은편 문으로 갔다. 복도 비상등의 희미한 빛을 통해 맞은편 도어락이 완전히 뜯겨나간 것을 발견했다. 이제 내 추측이 맞았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밖에 아주 희미한 빛에 의지해 거실 창가 쪽에 쓰러져 있는 그 남자를 보았다. 지금 그는 미동도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금씩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곁에 다가갔을 때 그의 숨이 이미 끊어진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의 옆에 종이 한 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붉은 글씨가 쓰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촛불빛이 혈서 한 장을 비추었다. 이 편지가 누군가에게 발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발견될 때쯤이면 그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증거겠지. 나는 정말 살 자격이 없다. 남을 탓할 것도 없다. 그저 이 씻어내야 할 폭우를 탓할 뿐이다. 평소에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해서 우리에겐 식량이 거의 없었다. 나중에 침수가 집 안까지 닥치자 나는 아내를 데리고 한 층씩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 우리를 받아주길 빌며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10층에 비어있는 집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도어락을 뜯어냈고 그제야 아내와 잠시 머물 곳이 생겼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먹을 식량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맞은편 집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안색이 좋아 보이는 게 분명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를 공격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굶주린 탓에 나에게는 전혀 힘이 없었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부상까지 입었다.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에 열이 나고 급기야 환각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죄악스러운 짓을 저질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가 이미 나에 의해 그녀가 없으니 나도 자신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요 맞은편 집 아가씨. 다 읽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언제부터인지 내 얼굴이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이 끝없는 폭우가 어서 멈추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나는 비축해둔 물자로 3개월을 버텼다. 살아있긴 했지만 마치 좀비와 같았다. 외부의 소식은 아무것도 없었고 대화할 사람도 없었다. 그저 본능에 의지해 연명할 뿐이었다.
드디어 4개월째 되던 때 내가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았을 때 폭우가 마침내 그쳤다. 어둑했던 하늘이 점점 거치고 햇살과 함께 푸른 하늘이 나타났다. 나는 도시 상공에 가득 울려 퍼지는 헬리콥터의 엔진 소리를 들었다. 주민 여러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모두 집에서 차분히 구조를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들어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며 사선을 넘나든 뒤의 기쁨을 만끽했다. 나 모아나는 다시 태어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앞으로의 날들도 밝고 찬란하겠지.